심해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맨몸으로 심해에 도달한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10m 더 아래에 내려갈 때마다 1기압만큼 압력이 늘어납니다. 제 몸은 9,999기압이라는 압력 차이를 버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해 생명들은 딱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치 젤리처럼 부드러운 몸을 갖고 있는 생명들이 굉장히 많다. 심해 탐사가 어려울까 우주 탐사가 어려울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우주 공간을 탐사할 때는 얼마든지 전자기파,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심해 탐사를 할 때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달에 다녀온 사람이 심해를 방문한 사람보다 더 많다. 사실 예전까지는 이게 맞는 얘기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현재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고요. 그 해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챌린저 해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다녀온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이제는 달에 다녀온 사람하고 가장 깊은 심해에 다녀온 사람의 숫자가 요즘은 좀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는 됐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가장 깊은 바다인 심해가 우주만큼 인간이 탐사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그 혹독하고 경이로운 심해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 탐사만큼이나 혹은 더 심해 탐사가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엄청난 높은 압력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기압 환경에서도 우리 몸을 공기가 굉장히 높은 큰 압력으로 눌러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제 엄지손톱 정도면은 아마도 1cm,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이죠. 우리 몸에 작용하는 1기압의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 1제곱센티미터라는 작은 면적 위에 물 1리터짜리 페트병이 올라가 있을 정도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압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피부 전체의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약 2만 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부피에 우리 몸 피부가.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 몸을 전체 무거운 무언가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무거운 무언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하면 무려 20톤입니다. 2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제 몸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누르고 있는 것이 1기압의 압력에서 그 정도로 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압력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게 우리 몸도 밖을 향해서 똑같은 압력으로 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겪을지는 압력이 아니라 안과 밖의 압력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바깥도 1기압, 제 몸 안도 1기압이어서 우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하고 심해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갑자기 우주에 나가면은 제 몸 안쪽에서 밖을 향해서 미는 압력은 지금 여기랑 똑같아서 1기압이에요. 그런데 제 몸 밖은 진공이어서 0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제 몸이 버텨야 하는 압력은 기껏 1기압이라는 압력 차이만 버티면 됩니다. 물론 몸이 좀 붓겠죠. 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주에 나갔을 때 제 몸이 버텨야 되는 압력의 차이는 딱 1기압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아주 깊은 바다는 달라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10m 더 아래의 물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1기압만큼 압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주 깊은 곳은 거의 1만 미터나 되거든요. 10,000미터나 되는 심해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제 몸 바깥에서 제 몸을 누르는 압력은 무려 1,000기압이 돼요. 바깥에서 제 몸을 누르는 압력은 1,000기압. 근데 제 몸이 바깥을 향해서 미는 압력은 여전히 1기압. 그러니까 제 몸은 9,999기압이라는 압력 차이를 버텨야만 하는 거죠. 심해에서 내동댕이 쳐져서 맨몸으로 심해에 도달한 인간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이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서 줄어들면서 금방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2023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역을 탐사하는 잠수정, 관광의 용도로도 사용했던 타이탄호가 깊은 바다로 내려갔는데 그때 타이탄호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타이탄호는 엄청나게 튼튼한 잠수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해의 압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폭발이라고 할 때는 익스플로전이에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서 터지는 걸 뜻하는
뜻한다면 심해 잠수정이 폭발하는 건 내파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이걸 임플로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깥에 엄청난 수압 때문에 이 심해 잠수정이 바깥에서 안쪽을 향해 부서진 거죠. 그러면서 승객 모두가 사망한 사건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이라는 게 심해를 탐사할 때 아주 탐사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빛은 사실 물을 아주 깊은 깊이까지는 투과하지 못해요. 찾아보면 바다에서 수면으로부터 200m 정도만 내려가도 햇빛이 거의 투과를 못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심해는 빛이 없어요. 그 완벽한 어둠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주는 달라요. 우주는 우리가 우주 공간을 탐사할 때는 얼마든지 전자기파,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깊은 바다와 우주의 탐사를 비교했을 때 심해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자기파, 빛의 형태로는 어떤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간 그 심해 탐사를 할 때는 전자기파 혹은 빛을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소리를 이용합니다. 그 음파로만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심해 탐사가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심해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딱 정해져 있어서 뭐 200m보다 더 낮으면 심해고 199m까지 심해가 아니고 이렇게 딱 명확한 경계를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심해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이에요. 빛이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을 심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00m에서 2000m 정도로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해에는 빛이 거의 없고요. 압력은 높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표면보다는 수온이 낮은 상황을 생각하면 심해의 환경이 어떤 건지 떠올려 볼 수 있죠. 태양광이 심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바다의 표면 근처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햇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과 생물성 플랑크톤을 포식하는 물고기도 있고 해서 이 바다의 표면 근처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가능해요. 근데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죠. 그러면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숫자가 적으니까 독립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어떤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깊은 바다에서 생명들이 이용하는 이 에너지원이 바로 바다 눈이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머린 스노우입니다. 아니 바다에 무슨 눈이 내릴까요? 바다 눈, 머린 스노우는 뭐냐면 해수면 근처에서 여러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가면서 죽은 생명의 사체가 있겠죠. 그게 아래로 천천히 낙하합니다. 그걸 생물학자들이 머린 스노우, 바다 눈이라고 부르는 거죠. 간혹은 아주 작은 바다 눈도 있겠지만 커다란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심해로 가라앉기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고래입니다. 아마도 심해 생명들에게는 커다란 고래의 사체가 바닥에 떨어지면 글쎄요, 거의 뭐 잔칫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고래 사체가 공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의 생명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높은 수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딱딱하면 오히려 부서집니다. 그래서 심해 생명들은 딱딱하지 않아요, 거꾸로. 이렇게 마치 젤리처럼 부드러운 몸을 갖고 있는 생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보는 민물고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몸 안에 부래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민물고기의 부래는 사실 풍선처럼 생겨 있고 풍선처럼 생겨 있는 그 내부에는 당연히 공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부래에 공기를 채우면 이게 부래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물고기 전체의 몸의 밀도가 낮아져서 부래에 공기를 채우면 물고기가 위로 떠오르고요. 부래에 들어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서 부래의 크기를 줄이면 이 수면에서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물고기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런데 심해 생명체들은 공기, 기체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어렵죠. 수천 기압이에요, 그 아래는. 그렇게 엄청난 높은 압력에서는 기체로 이루어진 어떤 불에 같은 기관은 사실은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불에를 기체를 넣어서 팽창시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정도로 아주 높은 압력인 거죠. 그래서 심해 생명들은 기체를 이용하지 않고 액체를 이용합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주변의 물보다는 밀도가 낮은 액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밀도가 낮은 액체가 담겨 있는 일종의 주머니의 부피를 늘리면 심해 물고기가 위로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심해에 있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낮은 밀도의 액체의 부피를 줄이면 전체 물고기의 밀도는 커지니까 가라앉을 수 있죠. 그래서 심해 생명체들은 기체가 아닌 액체를 이용을 해서 이 부력을 조절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운동뿐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처음에 아미노산의 1차원 사슬이
만들어지고요. 얘가 접히면서 단백질의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최종적인 구조로 접힐 때 당연히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는 환경의 압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1000기압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바다에선 우리가 익숙한 1기압 환경에서의 단백질이 접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단백질 접힘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대로 1기압에서 접혔던 단백질도 큰 수압 환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힐 수 있습니다. 심해 생명체들은 어떤 단백질을 이용하냐 하면 높은 압력에서도 구조가 그리 변하지 않는 단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 문제도 당연히 심해가 압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해결해야 했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해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1989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해서 발표한 어비스. 어비스가 바로 심해란 뜻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영화가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감독한 영화마다 성공하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유일한 흥행 실패 영화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꽤 좋게 봤어요. 이 어비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심해의 환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가 정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약간 스포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심해에 있는 어떤 지적 생명체를 이 감독이 상상한 모습이 영화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어비스란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영화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깊은 심해에는 압력이 높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심해 생명이 수면 근처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주 깊은 물속에서는 압력이 높으니까 바깥에서 생명을 누르는 압력이 크고요. 이걸 버티기 위해서 심해 생명도 바깥으로 미는 압력을 만들어내고 압력의 균형을 달성했기 때문에 심해 생명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위로 떠오르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심해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세포가 파괴되거나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해 생명은 거꾸로 낮은 그 수압 환경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심해 생명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당연히 아주 높은 압력을 구현하는 고압 챔버 같은 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높은 수압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심해 생명을 연구하는 것도 요즘은 가능하고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류는 심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심해 바닥이 도대체 어떤 지형일까라는 걸 알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흥미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공위성에서 심해 바닥을 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심해 바닥에는 전자기파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해 바닥을 관찰할까요? 그게 바로 인공위성이 미묘한 중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깊은 심해 바닥의 지형을 알아내는, 그래서 심해의 지형도를 지도로 제작하는 것도 지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공위성이 중력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려낸 심해 지형도의 해상도는 몇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지형도의 픽셀 하나가 크기가 1.5km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흐릿한 형태로밖에 우리가 심해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음파, 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공위성에서는 음파 측정으로 심해 지형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서 음파를 발생시키고 그 음파가 이 심해 바닥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음파를 이용을 해서 심해 지형도를 그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상당히 그 해상도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 음파 탐지를 이용을 해서 심해 지형을 알아내는 배가 전 세계 바다를 이잡듯이 돌아다녀야겠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전체 바다의 약 30% 정도만이 음파를 이용한 탐지로 지형도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 심해 탐사가 어려울까 우주 탐사가 어려울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달의 지형도는 어떨까요? 달의 지형도의 해상도는 50cm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심해 지형의 해상도는 어떤 지역은 수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달은 50cm입니다. 왜 그럴까요? 달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달의 지형보다 심해 지형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건 여전히 맞습니다. 심해에는 온갖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있어요. 찾아보고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리니클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니클은 두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요. 브리니클의 브라인은 염수, 염도가 높은 물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아이스클이라는 고드름을 뜻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브라인 아이스클, 합해져서
브리니클이라는 신조어예요. 이 브리니클은 말 그대로 염도가 높은 물의 고드름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바닷물이 바다에서 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닷물 속에는 염분이 많잖아요. 어는 과정에선 이 염분이 얼음의 바깥쪽으로 밀려납니다. 얼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음이 얼면서 밀려난 다량의 염분을 갖고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염분을 더 많이 함유한 물은 더 무겁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높은 온도의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염도가 높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물의 어는 점이 내려가서 잘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근처에서 빙산처럼 얼음이 어는 과정에선 그 주변 물이 염도가 높아지고 염도가 높아진 물은 잘 얼지 않죠. 그리고 얘는 더 무겁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아래로 가라앉는 이 염도가 높은 물은 영하 수십 도까지도 가능하대요. 근데 여전히 얼지 않은. 그럼 이게 내려오다가 아래쪽 주변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 하면 그곳에는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리고 염도가 높지 않은 그런 물과 만나게 되면 거기서 갑자기 그 주변을 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불가사리 성게 같은 애들이 바닥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니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들이 그 순간 갑자기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브리니클을 죽음의 손가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죽음의 손가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인데 얼지 않은 물이에요. 염도는 높은. 그 물이 해수면의 수면 근처에서 아래쪽으로 낙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 있는 동물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얼려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브리니클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해 바닥에는 얼음이 있어요. 근데 이 얼음이 불에 탑니다. 이거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조금 알려져 있는데요. 심해 환경은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죠. 그래서 약 0도라면 26기압 정도, 그리고 10도라면 76기압 정도가 되면 메탄이라는 물질을 90% 정도 함유한, 겉으로 보면 마치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어요. 얼음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게 돼요. 근데 얘가 그 안에 다량의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딱 보면 드라이 아이스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에 탑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물질이죠. 근데 이게 심해 바닥에 굉장히 많대요. 찾아보니까 지구에 널려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분량이 천연가스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 전체가 1년에 사용하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100배 정도의 매장량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형태로 심해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는 게 문제예요. 가지고 그냥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는 얘가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있겠지만 이게 끌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높은 압력이 아니라 낮은 압력의 조건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 형태로 유지할 수도 없죠. 그래서 현재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형태로 유지하면서 수면 근처로 가지고 오는 비용 같은 것이 너무 비싸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무려 생산 비용이 17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경제적인 이유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 미래에는 다시 생산 비용이 줄어들거나 해서 주목받을 여지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먼 미래에 주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에도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이 상당한 양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한 현상도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바닷속에 폭포가 있답니다. 아니, 바닷속에 무슨 폭포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앞에서 브리니클 설명할 때와 약간 연관되기는 해요. 바닷물에는 소금의 농도, 염분 농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은 밀도가 커요. 그래서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마치 폭포 물처럼 밀도가 높은 바닷물이 아래로 낙하하는 현상이 가능해요. 마치 폭포처럼 말이죠. 찾아보니까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 사이에 덴마크 해협이 있는데요. 그 해협에 무려 하강하는 바닷속 심해 폭포의 높이가 3.5km의 높이래요. 지상에서 가장 높이가 큰 폭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라고 하는데요. 엔젤 폭포의 높이도 꽤 크거든요. 근데 1km입니다. 그러니까 좀 흥미롭죠. 바닷속에 있는 폭포가 우리가 육상에서 볼 수 있는 폭포보다 훨씬 더 높이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현상도 있는데요. 물속인데도 100도가 넘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선 물의 온도가 100도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심해 열수공 같은 곳에선 무려 300도, 400도 정도 되는 물이 기체로 변하지 않고 초고온의 액체 상태의 물로 있는 것이 가능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압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인 거죠. 프로젝트 헤일 메리 그 소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이 로키가 살아가는 에리드 행성의 표면이 압력이 20기압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선 바다가 200도의 온도래요. 그런데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심해 열수공 주변에서 300도가 넘지만 액체 상태로 물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기체 상태가 아니라 얼마든지 몇백 도인데도 액체 상태로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0도보다 훨씬 높은 초고온의 물이 액체 상태로 심해에 있다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심해 탐사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미 태양계에서 어떤 위성들은 다량의 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로파나 그리고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들입니다. 그러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라는 굉장히 다량의 물을 갖고 있는 위성의 깊은 바닷속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그곳 바다의 깊은 심해는 지구의 깊은 심해와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떤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지구에서 심해 생명에 대한 연구와 탐사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의 심해 탐사는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처럼 물이 많은 천체들에 대한 미래의 탐사를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 바닥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있고요. 단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어요. 망간 단괴라고 보통 불리는 광물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깊은 바다에 이렇게 덩어리예요. 침전이 되어서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이 뭉쳐있는 광물의 단괴들이 있습니다. 이 단괴를 우리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심해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광물 단계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이 AI, 반도체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굉장히 자주 이용되는 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해에 있는 망간 단괴 같은 것이 먼 미래에 우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창고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깝지만 먼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예행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자원의 보고가 될 수도 있어서 심해에 대한 연구와 탐사는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심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